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 밖 몰래 계시면 도전인입니다. 실내공부 2023년 10월 15일자입니다. 부당이득금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선화증권을 발행 교부한 경우죠. 자, 이거는 이제 송화인이 어떤 물건을 갖다가 어떤 데 보내는 거죠. 목적지에 보내달라고 해서 운송인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선화증권을 발행 교부하는 경우에 송화인으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라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화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죠. 송화인으로부터 목적으로 선화증권을 취득한 자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송화인을 대신해서 운송인으로부터 그 선화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화증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그러니까 뭐 일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앉아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문제입니다. 유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해서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있죠. 유치물을 임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유치권자는. 황당하네요.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유치권자의 민법 324조의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죠. 해상담보권의 그 피담보채권에 관해서만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 시간 되실 때 잠깐 그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피담보채권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게 국민은행이라고 하죠. 국민은행의 계좌에 그 적금을 갖다가 들었다고 합시다. 적금을. 그래서 이 적금을 들었는데 1,000만 원짜리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을 들었습니다. 1,000만 원을 들은 상황에서 홍길동이 그 적금은 계속 매달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1년 뒤에 돈을 한다고 하죠. 홍길동이가. 홍길동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가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좀 빌리려고 한 거죠. 돈 500만 원을 빌려주세요. 누구한테? 국민은행에다가 돈 좀 빌려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돈 500만 원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를 좀 설정하세요. 라고 하죠. 담보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담보요. 바로 요거 해주세요. 적금액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1,000만 원이 뭐가 되죠? 담보 채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되겠죠. 그러면 홍길동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피담보죠, 이거는.
이제 요거를 우리는 홍길동 입장에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요것이 피담보로 해서 1,000만 원을 피담보로 해서 실제로는 500만 원을 받아 가는 거죠. 여기가 피담보 그리고 채권이 되는 거죠. 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가 다르죠, 여러분들. 좀 요거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만 잘 여러분을 봤으니까요.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양기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한번 쭉 읽어보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좀 이런 분들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진료과실, 이거 저번에도 그랬지만 10월 1일자도 그랬지만 보면 또 진료과실로 일어나가 또 완전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요즘 자주 대부분 하네요. 그 다음 요 부분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있죠.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이 발행한 정권을 갖다가 매도한 경우에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6개월 기간 이전에 이미 그 법인이 발행한 동일한 정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 차익을 법인에 반환할 책임이 있죠. 당연히. 이거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이건 뭐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하여튼 황당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자, 여기 뭐 자본시장법 관련돼가 쭉 나오는데 그게 관련돼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게 뭐 소송 위임 사항에 관해서 아마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보수 청구 관련돼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소송 위임 사무를 좀 맡길 때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선임료가 얼마인지, 성공보수가 얼마인지, 어떤 경우는 성공보수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좀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액에 맞춰서 여러분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좀 잡아서 하셔야 돼요. 좀 이런 걸 가지고 또 소송이 좀 돼요.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요즘 참 이게 떠보십시오. 이거 손해배상. 수술 도중에, 수술 후에 뭐, 의료사고 같은 경우가 이게 좀 계속, 이번에 일어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 하나만 헌법제 385조제 1항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특별 결의입니다. 특별 결의. 자,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말하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통보할 수 있죠. 당연히.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그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도 이게 당연하고 좀 신의 성실 관점에서도 그렇죠.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주주와 이사 사이에 어떤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라든지, 여기 중요합니다. 이사가 법령이라든지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본인이 좀 힘든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이런 경우 등과 같이 장애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애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다른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 조항에 따라서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책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헌 내용과 취지라든지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 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 사유로 삼거나 해임 결의 사유 참작, 그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 좀 알아요. 그 다음 이거 보증금 발환 요구분인데,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요거는 좀 볼게요. 여러분들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집합가문에. 공인중개사는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 이런 것들 많죠. 신탁관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 확인을 거쳐가지고 중개 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원부를 제시하는 경우는 참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이 신탁원부도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그걸 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나 이런 걸 조금 알려주시고 신탁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네요. 신탁원부를 제시해야 하고요. 신탁관계 설정 사실 및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을 통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요. 신탁원부를 보여주는 게 내가 지금까지 못 봤는데 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수술에 넣으면 될 거잖아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세네요. 조세. 요거는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세죠. 보유하고 있을 때 과세가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잠깐.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에서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한 구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이라든지 제5조의 3, 제1항, 제2항이 구종합부동산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다라고. 요거는 한번 보십시오. 나와 있죠. 요거는 그냥 그 계산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요거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입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네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에 대해 취소 이렇게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둘 다를 한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죠. 자기의 사업을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의제 사업자인지 아닌지 봐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거 사업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알게 될 거니까요. 자, 형사사건이죠. 또 의료법 관련돼서 좀 의료사고 관련돼가 좀 많이 좀 등장하네요. 계좌개설 좀 이런 경우가 좀 범죄인들이 많죠, 이게. 그 다음에 법률 해석 해가지고 위탁성자에 관한 법률 위반, 성명부 해가지고 요즘 농업협동조합에 이상한 사람들 많죠. 막 갑질하는 대표들 있죠. 그래서 요즘 공동 등장하죠, 있는 사람들. 넘어가겠습니다.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등장하고 있고요. 마약 관련돼가 드디어 나왔네요. 모바일. 요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마약류 투약 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바일 검증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고 그 결과 트잡아서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모발의 채취부위라든지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개인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서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 감정 결과이기 또한 투약 가능 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 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번의 투약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 가능 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 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재의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로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 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료의 효력이 있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모발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해서 마약류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된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게 모발 감정 결과에 문제 없는 걸로 좀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등장하네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 갑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항진생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이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넣고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여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약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갑의 모발에 대한 1차 감정 의뢰 해보는 그 이전에 갑이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긴 하지만 길이가 1cm 가량의 모발에 대해서 또는 절단 모발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필로폰의 투약 시점을 추정할 수 없으면 물론이고 모근 부위부터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필로폰이 지금 검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갑의 모발에 대한 2차 감정 의뢰 회보도 그 이전에 갑이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얘기는 하지만 1차 감정 의뢰 회보에서 모근 부위부터 1cm까지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 1개월 21일 경과된 부위인 2차 감정 그 회보에는 모근 부위가 1cm 지점에서 9cm 지점 필로폰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길이가 6에서 9cm 가량의 모발 부위부터 3cm 부위로 절단한 3개 구간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뒷받지만은 그 객관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 회보에서도 갑이 사용하던 차량이 발견돼 소형 주사기에서도 갑의 사용을 추단케 할 만한 D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이상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 주사기 및 거기에 필로폰을 검출되었다는 사정이 공소를 사실을 뒷받지만은 간접 사실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갑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갑이 사용하던 차량을 앞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정만으로서는 필로폰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5인심 판단의 정근재판주의 자의심증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